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은주 앵커의 국내 증시 브리핑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결국 연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86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장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힌트는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전날장 수급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이 외국인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다만 상승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하고 꼴리가 달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에게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현대차 전반적인 밸류체인 단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 이 외인들도 강하게 LG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3,000당 제약이 강하죠. 어제도 15% 추가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8위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수거래일 연속으로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금 수급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외인 쪽에서는 상위 종목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배터리에 참가하는 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도 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외인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현대 글로비스가 추가가 됐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폐배터리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이 인터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움직임이 있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개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e스포츠 월드컵 종목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선택이 됐는데 한국 게임으로는 최초라고 하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어제 유튜브 안에서 스토어를 오픈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죠. 상위 두 번째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단에서 어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간만에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아니지만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상승만 하더라도 만족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셨을 것 같고요. 인터배터리 어제부터 해서 21일까지 독일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총 78개 배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요. 이 대기업들인 LG나 삼성, 금양, 에코프로 모두 참여를 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별주들을 자세하게 이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변동성은 포착이 됐습니다. 태광이나 HD 한국조선해양 등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영국 방산 분야의 경제사절단이 HD 현대 직접 방문을 해서 R&D와 관련된 협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선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 2분기의 호실적이 계속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더해지면서 조선 관련주들도 어제 장중에 시세를 표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 KCS는 20%, PPI는 16%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양자 연합체인 이 엑스퀀텀이 차세대 양자 암호 칩을 공개를 한 게 이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 강한 모멘텀이 되어졌는데요. 이 해당 양자 암호 칩은 앞으로 드론이나 CCTV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어제자 이슈들도 함께 확인을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소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단에서의 이슈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을 움직이게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브리핑을 드렸던 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결국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단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현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일가 과정의 양립,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그다음에 주거와 결혼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거 면에서도 앞으로 12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0세에서 5세까지는 무상교육과 보육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아빠 출산 휴가 같은 경우도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저출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어제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죠. 네, 어제는 일제히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제로토스뷰는 7%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6% 하락했는데 어제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직행한 종목도 있는 만큼 오늘 개장 이후의 변동성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나서 속보로 계속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의대 증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27년 동안 묶여 있었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2,000명 증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결국 완패하는 걸로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기각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의료계에게는 어서 빨리 현장에 복귀해달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OECD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자 수를 확인을 해보면 현저하게 우리나라가 낮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또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내년부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치료제 관련주들 어제는 일제히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인성정보도 6%, 딥노이드는 5.5%까지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에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소식인 만큼 시간에서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혹은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국내 시장은 국내 이슈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이 보내오는 시그널들 이데일리와 함께 포착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냐 서로도 들을 수 있겠으면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톱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한 달 반여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요. 결국은 이제 뭐 이를테면 8만 전자, 이를테면 8만 원대, 뭐 9만 원대 계속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고지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대
이 8만 고지를 어제 올라섰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인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좀 외부 재료죠. 엔비디아가 어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소식 덕분에 어제도 이미 시황통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반도체주들 상당히 좋았고 관련주들까지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드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후광 여기에 더해서 사실 좀 MSG 역할을 양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거는 결국은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아직 수치화해서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다른 어떤 보통 일반적인 메모리 제품들이죠. D램과 이 낸드 쪽에 판매량도 늘고 또 단가도 오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저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밑바탕에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수출액 21년 9월 고점 그러니까 당시 반도체 호황기라고 불렀던 그 당시 때와 더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2분기까지는 실적이 물론 2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얘기가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배 더 이상 늘어날 거다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겠지만 결국 이제 2분기보다도 사실은 3분기, 4분기 특히 하반기에 가서는 두 가지 큰 지금 재료가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BM의 엔비디아 납품 문제, 그 다음에 AMD가 이제 이 3나노 공정을 정말 삼성전자 공정이 현재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3나노 공정을 GAA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과연 채택할 거냐 공식적으로 요 두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뭔가 좀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제 좀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거의 70% 가까이 오를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사실은 좀 수익률 싸움은 아직 안 됐죠. 어제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소식 때문에 장중 주가가 24만 원까지 넘어가는 등 그래서 어제 역시 SK하이닉스도 잘 간다 생각을 하던 차에 후반부에 좀 밀리면서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후반부에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왠지 지금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앞에 좀 기대가 있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 있는 재료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개가 리스트가 좀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왠지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거의 소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K가 HBM이라도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좀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대형 호재를 기대할 만한 게 좀 마땅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어제 이 삼성전자 주가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좀 들었는데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일단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 때 하반기 실적이 지금 잔뜩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이 기대치 이거를 정말 충족시킬 만큼일 것이냐. 이 부분이 SK하이닉스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4개 주제 모두 개별 종목들 얘기가 좀 있어서 좀 그동안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가전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전이 주력이 현재까지도 주력이고 한데요. 근데 LG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제 가전 어떤 기업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전장과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 쪽으로 그 외연을 굉장히 대폭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엔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LG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현재 성장 동력이다 더 가까울 정도로 퍼포먼스도 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LG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돼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나온 거는 LG전자의 충전 사업의 파트너로 북미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유통망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미와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14개 나라에 깔려 있는데 이 깔려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전기차가 굉장히 좀 많이 보급돼 있거나 또는 향후에 보급될 이 잠재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거죠. 현대차가 인도에 지금 들어가서 IP까지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도 내에 내연기관차 물론 있겠습니다만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시장성까지 보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와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 그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은 뭐 얼마의 매출을 올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 핵심 부품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모터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일단 뭐 당연히 배터리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모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동안에는 현대차 전기차에는 이 현대 모비스의 모터가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LG전자 거를 이제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앞으로 LG전자에서 만들어낼 이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LG전자와 현대차 간의 이 전기차 관련 이런 어떤 협력의 커버리지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기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좀 LG 그룹 전체는 주력으로 삼았던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캐즘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웃을 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LG전자 또 요즘에 이제 AI 애플 수혜주라고도 하는 LG 이노텍 이렇게 몇 개 개별주들은 개별적인 어떤 호재들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활력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특히 LG 그룹 내에서도 LG전자 또 LG 이노텍 이 두 회사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얘기는 신세계그룹 얘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이 됐을 때 시가의 반응은 이제 책임 경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도 좀 괜찮고 특히 이마트가 1분기에 실적이 또 플러스를 내는 것도 있어서 뭔가 좀 잘 돼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쪽의 유통 부분은 좀 뭐 회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쪽, 이커머스 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흔한 말로 칼을 빼들어서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G마켓과 SS닷컴 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는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G마켓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외부 인사들을 채웠고요. SSG는 반대로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서 채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는 뭐 대표적인 유통 중심 그룹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이 주문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온라인 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쪽에서 역시 가장 큰 중심은 이커머스고요. 쿠팡이 최근 몇 년 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요인도 바로 쿠팡이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의 격차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굉장히 강력한 그 라이벌이 등장한 게 바로 알테시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뭐 워낙에 싸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유통업체들 사실 쿠팡도 흔들릴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도 직격탄을 맞은 게 또 이 신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세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두 이커머스 업체의 대표들을 한 번에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날리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 이 이커머스까지도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또 그 새로 영입된 분들이 과연 또 실제로 정 회장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아웃풋을 낼지 여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한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 미국의 유통시장은 엄청난 격변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그게 오프라인 시장까지 여파가 굉장히 많이 미쳤죠. 코로나 사태까지 훨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기존 유통업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월마트와 이 코스트코 같은 이 회사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메이시스나 이런 백화점 업계 등 이런 업체들과의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는 지금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보이며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메이시스 같은 이런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부도난 회사들도 많았고 굉장히 쪼그라든 회사도 많고 다른 회사에 피인수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변화,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잘 먼저 간파를 했고 거기에 적시적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들한테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했느냐. 결국 그게 미국의 유통시장의 큰 변화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선두 자리에 지금 쿠팡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세계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바짝 붙어줄 것이냐 추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회사로 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세계 그룹은 그룹 전체의 어떤 앞으로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굉장히 중치된 시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KB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면 이데일리 증권면의 이제 톱 기사이기도 하고요. AI보다 더 뛰었다. 뷰티풀 실리콘2 이렇게 증권면에서 이렇게 특정 종목 하나를 가지고 톱으로 쓴 적은 저도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리콘2라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라든가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2라는 회사는 해외 영업 유통망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K-뷰티의 큰 틀은 보면 CMO라고 그래서 CDO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을 생산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죠. 뭐 코스맥스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하나가 이 실리콘투와 같은 해외 판매망을 갖고 영업망을 갖고 물건을 밖에서 팔아주는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디 브랜드 같은 회사들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형 그런 화장품 회사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뭐 그런 화장품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회사들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CDO 회사들도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 실리콘2는 무려 올해만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557%나 올랐습니다. 거의 6배가 넘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KBT 종목 중에서도 가장 뭐 상승폭이 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총도 올 초까지는 160위권이었던 게 지금 12위권까지 10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그냥 거저 얻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리콘2는 이번에 주가가 뭐 작년 정도부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주가가 올랐다고 쳐도 그 전에 10년 동안 해외 영업망을 발빠르게 구축하는 데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게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북미, 유럽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들에 이미 영업망을 구축했다는 건데 이걸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늘어나는 데는 결국 실리콘2처럼 해외 유통망과 영업망을 확보하는 회사의 어떤 덕분도 된다. 이 덕이 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사실은 이 브랜드들, 상품은 계속해서 트렌드에 따라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아마 명암이 엇갈릴 거고요. 대형 화장품 회사들도 역시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들 간에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품의 교체라든가 트렌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변동성이 낮을 게 바로 이 영업망,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실리콘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실리콘2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BT 산업이 이제 과연 여기서 뭐 중국처럼 이렇게 매년 가고 말 정도의 큰 어떤 변수가 앞으로 있을 것이냐. 그보다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라든가 유럽 쪽의 시장에 수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존도가 이제는 중국 하나였다면 이제는 좀 확산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아마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동남아까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이미 좀 수출도 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영업 지역의 다각화라는 부분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KBT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조금 더 오랫동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저도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뉴욕 증시, 미국 증시를 빼놓고는 지금 증권 시장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미국 시장이 크긴 컸지만 네.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미국 시장에서 나올 이유가 없죠.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두 가지 큰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유동성 부분이고요. 네. 둘째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 얘기해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됐을 경우에 미국 증시가 PER이 네. 한 20배에서 24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가 근원 PC 쪽으로 봤었을 때 3%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것 같죠. 이에 따라서 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었을 때 유동성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증시를 계속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가치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 경제 성장이 또 AI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기업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천천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이익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테이블을 좀 올려주시면은 전망치가 올해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다음 테이블, 다다음 테이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 테이블로 넘겨주시면은 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올해에 11% 성장한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내년이 14% 증가한다. 더 많이 성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이 네. 이걸 이제 리드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선두 주자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괜찮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고점 논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월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또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 중심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이 뉴욕 증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즐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하게 되면 즉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의 장세가 아니라 모든 이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되잖아요. 네. 그게 고점입니다. 그게 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네. 빨리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우선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저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못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괴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형주 10개와 나머지 490개,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차트를 보시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텀 490개와 탑 10개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그마치 한 거의 50%에서 100%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다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과열인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이 닷컴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닷컴버블 때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1년 반 동안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터넷 관련주들 나스닥 100이 자그마치 353% 올랐고요. 네. 반면에 나머지 뭐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68%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0% 가까이 초과 수익률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는 초과 수익률 해봤자 이제 50에서 1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닷컴 버블성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은 거죠.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남은 수가 있죠.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럼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모델상의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는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게 네.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골드만삭스도 지금 시장 전망치를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위주로 올리기 시작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 3군데가 다시 올렸고 대부분 다 이제 올리는 추세. 그래서 이제 앞자리 수 6을 보는 그러니까 것도 6천이 나왔어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혹시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딱 시작했었을 때 1월 1일 날은 네. 저희가 한 5,400에서 5,5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지수를 제시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월 달쯤 됐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시 들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더 높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5,700에서 5,800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해왔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5,900, 6,000 뭐 이렇게 부르는 지금 고드만삭스가 부르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올해는 6,000을 못 본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6,000을 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만큼 또 집어넣고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이익 증가율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ER이 점점 떨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펀더멘털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6,000을 본다. 예. 내년에는 6,000을 그리고 보신다. 내후년에는 7,000을 본다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천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앞자리 가운데 7, 그러면 네. 혹시 조정의 여파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투자 심리 같은 거를 보면 공포를 가리키고 있는 투자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그래도 시장에 한켠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피크를 잡아내는 거를 잘했었거든요. 네. 뭐 물론 2022년도에 피크를 못 잡아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어떤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를 돌파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피크가 와요. 근데 이제 그것 때 봤었을 때의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지표를 봅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겨우 뭐 한 30% 정도 왔다? 한 40% 정도 왔다? 이게 이제 8, 90까지 와야지 네. 그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좀 워닝 사인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장단기 금리차 지금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게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만 이게 언제 이 경기 침체와 급락장이 오냐면 저 회색색 선이 다 경기 침체 때거든요. 네. 회색 아래 보시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플러스 되고 나서 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전환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1년 반의 여유는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길면은 3년. 뭐 이 정도로 또 볼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낙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최근 연이어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2번으로 다시 좀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점도표 통해서 한 번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번밖에 안 내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앵커님? 시장이 조금은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기대를 다 반영해 놨는데 한 그래요? 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다고 네, 보십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연초부터 금리 그때 예측이 뭐였냐면 1.5% 내리거나 1.75 뭐 이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6번에서 7번 네. 금리 인하. 근데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번. 예,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릴 경우에 두 가지의 악수를 두는 겁니다. 뭐 너무 빨리 내렸을 때 경제가 펀더멘털 튼튼한 경우 거품을 만들어요. 예, 거품을 조정하기 때문에 폭등장과 폭락장이 나옵니다. 그게 닷컴 버블 때예요. 네. 예, 빠르게 세 차례 금리를 연달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에 폭등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난 후유증이 3년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봐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경기가 네.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시장도 그렇죠.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거를 계속 파웰 의장과 미 연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신에 그 속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얕은 금리 인하, 즉 1% 이하의 금리 인하를 긴 기간에 내릴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은 이번 7월 달에 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0.25 내리냐 안 내리냐 큰 차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최근 보시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7에서 6%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7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또 경기가 좀 좋아져요. 부동산 쪽이. 그만큼 가계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줄 거고요. 대신에 방향은 보여줘야죠. 여기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린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를 걱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주는 추세로 갔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을 이끌어 주는데 그래서 뭐 사실 7월에 내리냐, 9월에 내리느냐, 11월에 내리느냐, 12월에 내리느냐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미 연준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걸 다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혹시라도 뉴욕 증시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세장을 예상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한국 시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서학개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통 미국 증시는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의 복리를 창출해 주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만 계속 사셨으면 예, 연간 복리 8%가 나옵니다. 와, 8%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뭐 10년으로 계산하면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사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물론 2020년 또 2022년에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사셨으면 복리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많이 오른 날 놓쳤다 치면 어떤 차트가 나오냐 빨간색이 됩니다. 저 빨간색으로 뚝 떨어지는데요. 복리 수익률이 얼마로 바뀌냐면 8에서 10%에서 2에서 3%로 바뀌어요. 와.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아쉬워 지금 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하는 그 어떤 습관 네, 이걸 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들어가도 그렇죠. 된다. 스파이 기준으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팔아야 될 때는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가 그 매도 그렇죠. 타이밍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뉴욕 증시 얘기를 했으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S&P 500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엔비디아 그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가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달러와 90달러. 여기서 이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사실 목표 주가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스토리가 끝났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엔비디아의 스토리는 이제 아무리 많이 봐도 50% 정도 온 거 아닌가. 정말 많이 보면 한 70% 온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봐요. 네. 물론 AI 스토리로 보면은 우리 이제 겨우 30%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그 AI 스토리의 선두주자잖아요. 좀 더 먼저 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50%? 정말 많이 보면 한 70% 정도 온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엔비디아 위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 스토리가 바로 꺾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가 그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결국 이익 증가율이 멈춤 현상이 나올 때. 근데 증가되는 건 상관없나요? 혹시?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PER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이익 증가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PER이 물론 예를 들어서 PER이 100배 같다. 근데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PER이 40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30%예요. 그러면은 패그를 계산하면 그죠? 1.3 정도 나오잖아요. 이건 괜찮은 거죠. 이 숫자가 막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럼 걱정이 되는데 이익 증가율이 확 줄어들어서 PER이 너무 높다. 이러면 걱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훈풍이 곳곳으로 가고 있어요.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도 나오고 업종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다음 훈풍의 순환매 장세가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큰 흐름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우선 첫째는 왜 AI가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이 왜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주냐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표를 보던 간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AI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시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은 생산성이 지금 보시면 짙은 파란색 저 부분이 이제 생산성 부분이고요. 옅은 파란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용시장, 노동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퍼센트지로 계산하면 옛날에는 고용이 훨씬 중요했지만 이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생산성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의 70%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여다보면요 80% 이상이에요. 와. 그만큼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성장률을 높여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다른데 훈풍으로 가져오냐면 그 다음 테이블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I가 시작돼서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자동화가 모든 부분에 지식 자동화 그리고 노동 자동화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 최근에 들어보면은 뭐 AI 관련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전력 소비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연결돼서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나오는 거 다 연결시키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그 뭐 중공업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연결시켜 줄 겁니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16년짜리였다면 이번 사이클은 5년짜리고 강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 사이클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라도 연결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장 많던데 네. 앞으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딱 2개 업종은 투자하셔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올해 내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AI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기차 플러스 알파
그래서 자동차 쪽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 가는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HB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HBM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익 증가가 나타나면 당연히 주가가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게 SK 하이닉스고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가 고점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삼성전자 좀 늦게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서버 시장과 HBM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들여다보셔야 되고 여기서 특히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AI도 엔비디아 뉴욕 증시 하면 질문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데일리 TV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